네, 지금 의원님들과 참석자들 인사 나누고 계시는데요. 착석하시면은 오늘 그 긴급 토론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장례가 거의 정리된 것 같으니까요. 오늘 순서 먼저 안내 드리고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동 주최 하신 그 최민희 위원장님과 과방위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듣고요. 또 하나 저희 윤창현 위원장 하고 나서 기념 촬영하고 사회자에게 마이크 넘겨서 오늘 긴급 토론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 과방위에서 12분께서 같이 공동 주최를 긴급 토론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명패한 모두 9분이 오늘 현장에 참석하고 계시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짤막하게 1분씩 인사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만 해도 한 꽤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인사말 필요 없고 소개만 하면 된다고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좀 빠르게 위원장님 인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좀 해주시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내용은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긴급 토론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주최를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 또 같이 계십니다. 다음 주 18, 19 월화 저희 파우치 사장이죠. 파우치로 유명한 박장범 그 사장 후보 청문회가 국회에서 과방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또 애를 써 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토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 감사하고 오늘 또 토론자 사회 발자에 맡아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 시작하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인사말부터 의원님들 하시고 그다음 윤창현 위원장 하시고 다음 순서 진행할 텐데요. 아까 부탁드렸던 최민희 과방위원장님 우선 나오셔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윤기 위원님이 여기 하자고 하여서 저희가 다 하게 된 토론회입니다. 그리고 잘 듣고 저희 18, 19 인사청문회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과방위 간사이신 김현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방이 사무실 야당 사무실을 그대로 옮겨 놓고 지금 KBS 인사청문회 전처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고발을 예전에 그 이진숙 위원장 할 때도 저희가 고발 한번 증언한다고 한 게 있는데 오늘은 되게 점잖네요. KBS 사장의 자격을 묻는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저희로서는 참 자괴감이 듭니다. 네, 저 오늘 토론회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저희 실무적 도움 그리고 각 의원님께 제안해서 오늘 공동 주최도 함께 이끌어 내주셨습니다. 이윤기 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토론회 자리 마련해 주셔서 반갑고요. 그리고 또 과방위 위원장님과 또 간사님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그 국정감사 때 그 윤석열 술 친구가 김건희 머슴한테 밀렸다 그랬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장 후보예요. 그리고 후보로 저희는 2인 체제 그 의사들이 임명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절차상 그 청문회 거치고 오늘 그 소중한 토론회 의견을 또 받아서 청문회에서 저희가 그 제대로 검증해서 그 입성을 못하게 막으면 최고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바로 이어서 저희 이윤기 의원님 옆에 계신 조인철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앉아서 인사 올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넘어가서 황정욱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앉아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 오늘을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하면 네, 되나요? 이예민 네, 의원님. 조국혁신당 이예민입니다. 저도 일어나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방위원 한민수입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못 감기가 왔는데 저는 자격을 묻는다가 아니고 자격조차 없다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얼마 전에 꽤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그 방송사 기자 간부죠 식사를 하면서 그 용산에서 꽤 오래됐어요. 박민 사장을 못마땅해 한다. 더 못해서 더 악랄하게 못해서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전체회에서 그랬죠. 어떤 분이 박민 사장이 뭐 좌파라고 했나? 기억나시죠? 정말 경악을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사람은 안 되고 결국은 파우치라는 표현으로 해서 다는 그쪽이 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국민들께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10%대 지지율을 받아도 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공영방송 KBS를 지금까지 망쳤는데 아예 끝장을 보려는 그런 행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문회도 있고 여기 우리 언론 관련된 KBS도 관련된 분들이 계시니까 힘을 합쳐서 힘을 합치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박문희도 그렇고 또 열심히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또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우리의 그 사랑하고 좋아하던 공영방송 KBS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잘 지켜봤습니다.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는 KBS입니다. 그 KBS를 우리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되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가지고 정말 공영방송을 제대로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검증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검증도 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민 사장에 이은 박 사장의 시즌 2가 펼쳐질 가능성이 거의 100%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될 인사청문회가 빵진숙, 이진숙 청문회 못지않게 알차고 효능감 높은 그런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 청문회가 알차고 좀 파이팅 넘치는 청문회가 되길 좀 기대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다음 윤창현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오늘 토론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과방위를 진짜 옮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만큼 지금 KBS의 상황 넘어가서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의 한 부분인 공영방송이라는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있는 이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시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지금 저희가 자격을 묻는다고 했지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 없다는 거. 그 자격 없는 것 그리고 뭐 박장범이라는 인물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뭐 제2, 제3의 박장범, 박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문제적 인물들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또 의회의 역할이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방송법 개정에 대한 요구를 그렇게 오래 해왔던 것이고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박장범을 넘어서서 제2, 제3의 박장범 자체를 막아낼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방송법 개정 논의에 다시 좀 불을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모두 감사하고 기념 촬영 후에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하겠습니다. 저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저 사회 발제 토론자 분들 그리고 공동 주최하신 의원님들과 윤창현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급 토론회 공영방송사장 자격을 묻는다 사회를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김동원입니다. 되게 급한 시간에 준비한 토론회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나올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을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회는 이준영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이 맡아주셨습니다. 예, 토론자는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정진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저한테 따로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놓지 않았거든요. 이전에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요. 지금은 언론인권센터 명예이사장으로 계신 최경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제목을 공영방송 KBS 사장의 자격을 묻는다라고 정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고 바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나는 KBS 사장의 해임 사유 중에서요. 이사회가 해임 사유 의결을 하고 법원에서 이제 다툼을 벌이는데 대법원이 인정한 가장 강력한 해임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길환영 사장 때였고요. 그 사유가 뭐였냐면은 부실한 재난 보도와 공공 서비스 축소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문제죠. 어떤 정치적 공정성이라든가 정파성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이 갖춰야 될 책무를 수행할 자격이 사장한테 있느냐. 그리고 이사회가 부여한 책무나 법령이 정할 책무들을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를 묻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법이고 법원의 판결입니다. 저희들이 자격을 묻을 때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당연히 자질도 묻겠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위중한 공영방송의 집행기관의 장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청문회 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좀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발제자 이준영 박사님의 토론을 먼저 듣겠습니다. 예, 발제를 맡은 언론노조 정책실의 이준영 전문위원입니다. 사실은 그 발제를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도 좀 어려움을 더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박장범이라는 인물이
눈에 띄지 않았던 이 박민 체제에서 앵커로 발탁되기 이전에는 뭐 일반 시청자들 눈에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점도 좀 어려움을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장범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파우치 발언뿐만 아니라 경영계획서 사장이 되겠다고 낸 경영계획서나 면접장에서 이사들을 앉혀놓고 했던 그 발언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준비가 안 된 인물인가를 잘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발제는 크게 3가지 정도 파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KBS 사장의 자격을 묻는다고 했으니까 KBS 사장의 자격을 명시한 어떤 조문이라든지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규칙에 비추어서 박장범 후보자가 경영계획서와 면접 내용을 통해서 밝힌 자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 생각이 과연 KBS 사장에 걸맞는 생각들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고자 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비추어서 살펴봤을 때 KBS 사장으로서 박장범 후보자가 얼마나 부적합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순서로 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KBS는 방송 편성 규약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4조 사항에 근거해서 KBS가 마련해 놓고 있는 규약이고요. 그 규약 중에서 사장의 역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과 관련돼서 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몇 가지 조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4조 독립성의 보장과 관련돼서 2항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KBS의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내용이 KBS 편성 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은 이제 나중에 박장범 후보자가 이것과 비추어서 얼마나 잘못된 인물인가를 살펴볼 만한 기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5조 취재 및 제작의 규범 2항과 4항을 보면 2항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내외의 모든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여 방송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4항을 보면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편성, 보도, 제작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소외계층과 소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박장범 씨가 이를테면 지금 박민 체제에서 경영진으로서 KBS 경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KBS의 얼굴, 뉴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앵커 자리를 맡아서 이와 관련된 취재 및 제작의 규범에 관련돼 있는 이런 가치들을 지켜왔는가라고 반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6조 국장 임명 동의를 보면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제5조가 정한 취재 및 제작의 규범이 조화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일부 취재 및 제작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박민 체제에서 무시되어서 큰 문제가 이제 일어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박장범 후보자의 경영계획서 및 면접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면접 속기록이 있길래 쭉 훑어보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입에 발린 그리고 누가 봐도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말들을 특히 또 특정 이사들과 주고받는 내용이 참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그 읽고 있기가 어려웠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경영계획서 상의 10대 핵심 전략을 박장범 후보자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주로 살펴볼 것은 PPT를 안 넘기고 하고 있었네요. 주로 살펴볼 것은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전략입니다. 첫 번째, 공정과 중립으로 시청자 신뢰 제고라고 돼 있고요.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서 패널이나 진행자가 지나치게 편향적인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장범 씨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영 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들고 있는 것이 수신료 징수 체계를 안정화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분리고지 이후 수신료 미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면제 수상기 범위 축소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신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10가지 경영 혁신 계획이 하나도 잘못된 말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리고 KBS 사장 후보자라고 한다면, KBS 사장에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적어내야 할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 후보자가 얼마나 왜곡된 방식으로 이 KBS의 위기, 그리고 KBS의 가치를 지킬 방안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곡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과 관련해서 경영계획서와 면접 발언 내용 중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된 것만 조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 외부의 이해관계 세력이 편성 및 제작 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제작진의 컨센서스,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또 부적절한 진행자나 패널이 나와서 잘못된 팩트를 기반으로 편향된 주장을 편다면 적절한 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내 외부의 어떤 이해관계 세력이 KBS의 편성 및 제작에 개입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제작진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불공정한 패널이나 진행자 등이 나와서 편파된 발언을 하는 것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공정성과 관련된 박장범 후보자의 일종의 소신이라고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신료 안정화 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라고 보니까요. 수신료 안정화와 관해서 어떤 그 인과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자세히는 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노동행위로 인해 KBS의 일터가 황폐해져서 국민의 질책이 매서웠으며 국민 대다수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게 됐고, 그래서 KBS가 위기에 빠졌다라는 일종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료 위기라는 것은 KBS가 이미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를테면 내부의 알력 다툼이나 어떤 싸움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실망을 했고, 수신료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이 거기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KBS가 위기에 빠졌다라는 일종의 서사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신료 안정화 관련해서 핸드폰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한다. 이것은 저도 다시 찾아보니까 2022년까지 이제 전임 사장 체제에서도 박람회를 열어가면서 이제 여러 이제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DMB 기술하고는 다르게 저도 문과라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지상파 UHD TV를 직접 핸드폰에 이제 네트워크 없이도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그게 2022년까지 기사가 업데이트되고, 사실은 그 이후에는 사실 새로 업데이트된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수신료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 여론이 KBS의 수신료를 내야겠다라고 납득하게 만드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의 경영계획서와 면접 발언 내용과는 달리 이분이 실제로 박민 체제에서 앵커로 활약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이를테면 묵과하고 지나가셨고, 박민 체제의 어떤 전횡들을 묵과하고 지나가셨고, 또 부작위를 통해서 동조하셨는가, 그리고 스스로 어떤 공정성을 해치는 일들을 하셨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박민 체제에서 KBS의 방송 편성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2023년 11월에 박민 사장이 취임하기 전 더 라이브, 최욱 씨가 나왔던 더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등이 폐지가 됐고요. 취임 당일 뉴스9 진행자가 박장범 씨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때 이전에 오랜 시간 뉴스9을 진행하던 앵커는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떠나야 했고, 이것은 방송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걸 다들 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4년 1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장 임명동의제와 관련해서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통합 뉴스룸 국장, 시사 제작국장, 시사 교양 1국장, 2국장, 라디오 제작국장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편에서 박장범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그 앞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그 수수 사건을 두고 파우치라고 표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에는 세월호 다큐멘터리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총선 이후에 방영될 예정이었음에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방이 결정됐었고요. 2024년 5월에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전격 시사의 진행자로 발탁이 돼서 현재까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이승만 다큐 기적의 시작이 굉장히 낮은 품질의 다큐멘터리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방영이 강행이 됐습니다. KBS의 보도 참사 사례도 몇 가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었던 일들이 뭐 파우치 발언 빼고는 박장범 씨가 직접 한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박장범 앵커가 스스로 한 얘기들 그리고 그 박장범 앵커를 중심으로 KBS 보도가 망가져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뉴스9의 앵커가 된 박장범 씨가 보도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KBS의 보도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우리가 이것은 잘못 보도했고 굉장히 왜곡된 보도였다.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의혹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지나서 2024년 2월에 KBS 기자가 직접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조정 신청을 했을 정도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는 보도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정해서 잘못된 보도였다고 KBS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박장범 씨가 했던 것입니다. 2024년 7월에는 KBS 기자가 그 브리핑 도중에 노트북에 세월호 추모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는데 이게 뉴스9에는 그대로 나갔지만 그 이후에 홈페이지나 유튜브 그리고 다른 뉴스 프로그램들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 지상파 종편 중 KBS만이 유일하게 톱뉴스에서 이 아이템을 배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몇몇 가지 박장범 씨가 KBS 사장으로서 왜 부적격한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관련해서 방민 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경영계획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면접 과정에서도 단 한 줄도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는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사장으로서 내 외부 이해관계 세력의 편성 및 제작 개입을 차단하겠다. 제작진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 부적절한 진행자를 조치하겠다 등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독립성과 공정성이 극심하게 침해됐던 전임 박민 사장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전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민 체제의 독립성, 공정성 침해 기조에 문제가 없으며 이를 유지하겠다라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 위기 및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된 어떤 인과관계의 왜곡입니다. KBS 위기에 대한 박장범 후보자의 인식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소설의 5단계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를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인식할 때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라는 서사 이론이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보면 발단 정권 교체 이후에 KBS 내부에 폭력 사태가 있었다. 전개 KBS에 대한 국민 여론 신뢰도는 그런 폭력 사태 때문에 악화됐다.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찬성 여론으로 연결됐고 시행이 됐으며 작금의 KBS 위기가 벌어졌다. 신뢰도가 하락됐고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됐으며 프로그램의 질 또한 저하됐다. 이렇게 박장범 씨는 KBS의 위기 그리고 수신료의 문제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위기의 실제는 다 아시다시피 이런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KBS의 분리징수를 갑자기 국민 토론으로 대통령실이 만들었고요. 국민적인 조세 저항 심리를 악용해서 분리징수를 시행했습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한 다음 제작 자율성이 완전히 침해가 됐고요. 경영 위기를 이유로 특별 명태가 실시되는 등 경영상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여전히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KBS의 위기가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분석일 것입니다. 그 일례로 KBS의 신뢰도 하락을 살펴보면 23년 2분기에 시사저널 조사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에서 한 1, 2위를 다퉜던 그 국내 매체들 중에 1, 2위를 다퉜던 KBS의 신뢰도 그리고 선호도가 수신료 문제 그리고 박민 사장 취임 이후인 24년 2분기에는 굉장히 급전직하했다라는 걸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장범 후보자는 수신료 위기의 타겟책으로 징수 대상, 수상기라고 불리는 징수 대상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현실성이나 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경영계획서나 면접 내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해법들은 사실은 실패가 예정돼 있습니다. 수신료 위기라는 것은 징수 대상, 수상기를 확보하기 이전에 공영방송 수신료라는 이를테면 약한 고리 그리고 국민들이 조세저항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던 맥락이 있었고요. KBS를 둘러싼 정파적인 투쟁과 연관된 말씀드렸던 조세저항 심리에도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의 정치적인 독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징수 대상의 확보 전략의 현실성과는 무관하게 그게 모바일 기기가 됐건 IPTV 사업자들과의 협력이 됐건 그것과는 무관하게 수신료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신료 위기에 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돼서 한치의 진보도 이뤄낼 수 없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박장범 후보자는 수신료 관련 문제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장 후보자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짧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그 적힌 순서에 따라서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토론자분마다 적게는 7분에서 최대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도 과연 KBS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지금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박장범 후보자의 자질이 되는지 그리고 청문회 때 어떠한 것들이 반드시 점검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먼저 자리에 참여하고 관심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새삼스레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KBS 사장 선임 구조가 취약한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약함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 결실을 실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방금 전에 이준영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KBS 사장의 역할이라든지 자격 이런 부분들은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정리하자면 방송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 그리고 공영방송에 걸맞은 방송을 해야 하는 책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KBS의 지속 가능성 이제 다시 말하면 경영에 대한 책임도 지는 사람 이 KBS의 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착목을 한 부분은 과연 이 시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KBS의 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KBS의 신뢰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표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일단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서 박장범 사장은 기본적으로 신임 사장은 박민 체제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사장이 어떻게 하겠다. 과거의 사장이 이러했으니 본인은 이러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시청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KBS의 신뢰도 추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좀 단적으로 봤던 것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가 공개되는 기자회견을 민주당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실제로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봤는데요. MBC가 2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KBS는 500명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정파적인 뭐 내용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에서 뭐 팩트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 2만 5천 대 500이었어요. 전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왜 사람들이 같은 사안을 그냥 중계만 하는데도 MBC는 보는데 왜 KBS는 안 볼까? 저는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들이 KBS에 대한 신뢰가 이미 많이 무너졌고, 이 무너진 거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상당수 분이 저는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의 알고리즘에서 KBS가 아마 삭제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시청자들의 신뢰 부분 회복해야 되고요. 특히 저는 또 이 동업자들이 KBS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번에 기자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 중에 자기가 소속된 언론사가 아닌 다른 어느 언론사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KBS가 보기에 그 설문조사 결과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등외였어요. 등외. 10위권 밖. 제가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료 기자들, 동료 방송인들이 KBS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KBS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모니터하지도 않고 KBS가 단독이나 특종 보도를 해도 받아쓰지를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만큼 KBS의 깊은 신뢰 위기 상태이다. 이런 것들을 신임 사장이, 지금 사장이 되는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독립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특히 하나 KBS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이 KBS 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 사장이 들어와서 과거에 KBS가 역사적으로 축적했던 사회적 자본을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편성규약에서 임명동의제 마찬가지였고요. 단체 협약에서 했던 것들, 공정방송위원회 이런 것들을 다 해체시켜 버렸죠. 이런 것들은 KBS가 쌓아왔던 단순한 사회적 자본을 넘어서 내부적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외부적으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기틀을 잡아가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KBS가 쌓아왔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사회적 자본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KBS의 비전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수신료라고 하는 기본적인 위기 속에서 제도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사장이 되어서 이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단순한 경영 위기, 뭐 광고 실적을 개선시키는 것을 넘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박장범 사장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단언하건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박민 체제에 대한 평가. 박장범 사장 후보자는 박민이 추진했던 조직 개편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체에서 박민 체제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사회적 시청자들에 대한 신뢰 부분, 다들 아시다시피 조그만한 파우치 요 한마디로 결정이 난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제가 확인하는 뉴스레터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KBS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독재자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KBS였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KBS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재자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KBS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KBS가 되어야 되고, 그런 KBS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신임 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신뢰를 지금 못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평가를 자초한 사람이 박장범 사장인 거죠. 조그만 파우치로. 그래서 박장범 사장은 이런 신뢰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독립을 실행한다든지 추진을 할 의지가 안 보입니다. 경영계획서 그리고 면접 어디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KBS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존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23일 날 사장 면접을 할 때 파업을 하면서 사장들에게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은 단체 협약 어떻게 할 거냐, 공정방송위원회 어떻게 할 거냐, 임명동의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약속을 받고 싶었는데 그런 것을 물으려고 하는 조합원들을 노조를 피해서 줄행랑을 쳤죠. 결국 구성원들하고 대화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바람직한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과 단체 협약을 체결할 의지가 있는지 저희들은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KBS 비전 및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라는 건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보면서 일단 하나 경영 계획서를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이 저희 조합원 집행부들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보면서 야 이거 대학생 리포트 수준이다. 이 좋은 말만 다 있는 거 이런 것을 어떻게 경영 계획서라고 할 수 있냐라는 얘기들을 했는데요.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것이 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낸 경영 계획서인데 기본적인 수치라든지 경영 정보에 대한 목표치가 없습니다. 달성 수치, 자기가 사장이 되면은 경영 계획을 어떻게 개선을 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경영 수지를 어떻게 하겠다. 수신료를 어느 정도 걷겠다. 이런 것들이 좋은 미사여구만 동원이 되어 있지 경영자로서 달성하겠다라는 수치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것. 이런 사람이 경영자로서의 능력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보았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박장범이라는 사람은 KBS의 사장으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좀 결론을 내렸고요. 추가적으로 또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께서도 또 각자 내리셨던 판단들 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진임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입니다. 저는 권력감시와 알권리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면이 사회 전반으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적 책무가 가장 강한 그 공공 정부와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다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할애한 것이 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었거든요. 이것이 모든 부처와 상임 및 통틀어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문제 제기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감시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시도인데요. 이것이 그 언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을 통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작업하고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공영방송 KBS조차 보지 못하고 있고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한다라고 하는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권력을 향해서 다시 되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알 권리 제한의 조치를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거죠. 언론을 장악하고 알 권리를 은폐하고 정부 의회를 통한 감시 견제 기능을 차단하는 것이 다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이 안에 지금 KBS가 굉장히 중요한 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토론회를 하면서 시청자 입장에서 공영방송에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의견을 내면 된다라고 하셔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언론을 볼 때 그리고 KBS를 볼 때 기대하는 바는 다양한 입장과 상황들을 봄으로써 제가 판단을 돕게 하는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예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의 경우를 보기만 하더라도 KBS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너무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KBS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단순 전달하는 것에만 그쳤기 때문입니다.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취재 없었고요. 팩트 체크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국민 여론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입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시청자들이 과연 관점을 넓히고 판단을 돕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박장범 씨는 경영계획서랑 면접 그 자료, 발제 자료들을 보면 기계적 균형과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큰 방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권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기계적 균형과 중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받아쓰기 기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상황인 거죠. 방민 체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도, 그래서 방민 체제에 대한 KBS의 문제를 박장범 체제에서의 문제로 우리가 같이 보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저는 박장범 앵커가 조그만 파우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조그만 파우치라고 했냐. 그거는 사치품이지, 해외 사치품이지 명품이 아니다. 그럼 왜 사치품 파우치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본인이 사치품 파우치라고 했으면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조그만 파우치라고 각색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신뢰가 나갔다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것이 그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만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 거기서 이미 중립성과 기계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너뜨렸다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사전에 토론회 전에 사회자께서 기란영 사장이 해임됐던 상황을 이제 부실한 재난 보도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실한 재난 보도 측면에서 저도 이전에 이제 KBS 시청자위원을 하면서 드렸던 의견이 뭐였냐면, KBS가 재난방송 주간 방송 아닙니까? 그 재난에 왜 자연재난만 포함하느냐, 사회적 재난 왜 포함시키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10주기에서 KBS가 보여줬던 태도가 재난방송 주간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더해서 박장범 씨에게 이런 책임들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물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내리지 않는 이상 사장으로서의 역할,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KBS에 대해서 시청자로서 경험을 했던 것은 시청자위원으로서 좀 더 밀접하게 봤던 짧은 기간이었는데요. 그때 제 짧은 경험에 의한 사견으로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방민체제 이후 시청자들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형해화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위원들이 다수에 걸쳐서 설명 책임성에 대한 요구를 계속했었어요. 질의를 하면, 그리고 지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상호 응답을 하는 것들이 그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능했었는데, 방민체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완전 불가능해진 거죠. 대답도 너무 성의 없어지고, 뭐 성의 있는 대답을 바란 건 아닙니다만 충실한 대답을 바랬는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질적 평가를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속기록으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충실한 질의응답과 책임 있는 설명 조치 등이 되어야 하는데, 뭐 시청자위원회는 안 해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를 했을 때나 노조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구성원과 대표적인 시청자와 국민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는 KBS가 국민의 신뢰를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저는 결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신료와 관련해서 핸드폰 TV를 같이 수신료와 연결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이 재난방송과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 재난 방송은 사실 보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 국민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면 재난 방송을 스마트폰 수신으로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 안일한 발상입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않은 시청자의 재난방송 접근권은 어떻게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이 문턱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그 수신료와 연결 짓는데 만약에 여기에 비용 책무를 둔다면 재난방송과 비용을 같이 연결하는 발상이야말로 너무나도 문제적이고, 사실은 이건 인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어서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사장의 경영 계획에 나온다라는 것이 참담한 수준입니다. 네, 두서 없었는데요. 시간을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두 분 다 말씀하신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박장범 후보자가 박민 체제의 KBS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청문회에서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시청자위원회를 대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 보도에 대한 얘기들이 후보자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박민 체제에 대한 평가는 KBS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가지고 있는 KBS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금 후보자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이 동떨어져 있는 사장이 후보자가 된다는 건 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박민 체제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세 번째 토론으로 최경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자 이준영 박사님 문제제기 잘 들었고요. 두 분 토론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박장범 후보자에 관련된 문제라 아무래도 토론에서 중복된 얘기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중복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박 본부장께서 사장의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박장범 후보가 KBS 사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그 사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다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 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록으로 더 명확하게 남겨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좀 더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보도 공정성 훼손과 관련된 앵커 리포트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2023년 11월 박민 사장 취임한 직후에 박장범 당시 앵커가 과거에 불공정 편파 보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요 직전 KBS 시청자위원장을 지냈는데 2년 동안 하면서 한 1년 정도는 이제 전임 사장 체제에서 위원회를 이제 꾸려왔고, 그리고서는 2023년 11월 달에 이제 갑자기 박민이라는 사람이 오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멘붕이 오는 상황.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박장범 당시 앵커가 과거에 불공정 편파 보도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죠. 구체적으로 11월 14일 날 뉴스9에서 앵커 리포트 형식으로 대선에 예전에 그 보도되었던 네 꼭지의 뉴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방송 리포터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무려 4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마치 PPT 프레젠테이션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급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리포트에서 박 앵커는 박민 사장 이전의 과거 보도를 공정성과 공영성이 훼손된 뉴스다라고 아주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개의 꼭지를 사례로 들면서 그 네 꼭지 중에서 세 꼭지는 취재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뉴스가 나간 후에 앵커의 해명이 뒤따랐지요. 취재 보도 중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에는 물론 없으면 제일 좋겠으나 만약에 확인이 됐다면 추후 정정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이 방송 현장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뭐 피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분명히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뉴스가 나간 뒤로 오류를 시인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 걸 그렇게 이상한 뉴스라고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하면서까지 단정한 것이 과연 이것이 동료로서 기자로서 공영방송 앵커라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걸 숨겼다면은 아마 그리고 이런 걸 불공정 뉴스라고 단정을 해버린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불공정 뉴스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고위공직자 검증 차원에서 보도되었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것입니다. KBS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세훈 후보의 처가 내곡동 땅 의혹 등을 집중 취재 보도한 바 있죠.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검증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고 또 번복한 해명이 또다시 거짓으로 확인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러니 취재진은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정말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것이죠 기자로서. 그래서 후속 취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이제 해당 취재팀의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과 보수 시민단체는 KBS 취재팀을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이 종결됐죠. 이미 법원에서도 무혐의로 난 그런 사건인데 박장범 앵커는 굳이 이거를 다시 소환해서 뉴스나인에서 직접 자기 자사 취재팀을 응징한 것이죠. 의혹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취재 필요성은 더욱 커졌는데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만약에 취재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불공정한 보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평생 언론학 교수로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취재 관행의 위험성에 대해서 늘 경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취재팀이 그 자사인 KBS를 비롯해서 KBS와 박민 사장 그리고 박장범 앵커 그리고 보도본부 수뇌부의 5명 포함해서 7명을 지금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중에 있고요. 제가 요것을 조금 더 팔로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언중위에서 조정 불성립으로 났다고 그랬는데 일단 언중위를 거치죠. 조정 불성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양자 간에 굉장히 의견 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중위 조정 불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본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이제 조정 단계가 있죠. 그 조정 단계에서 제가 어저께 또 이제 통화를 했는데 직접 그 취재팀하고 조정 단계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법원 측에서 조금씩 그러면은 양보를 해서 정정 보도 청구가 아닌 반론 보도를 받아들이고 하는 건 어떻겠느냐. 근데 이제 사측에서는 이마저도 전혀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정 불성립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법원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본격적인 소송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정리하겠습니다. 뉴스는 통상 기자가 기사를 입력하고 데스크 승인을 거치면서 보도정보 시스템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박앵커의 리포터는 도대체 누가 쓰고 누가 승인했는지 그 기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리포트는 보통 앵커 스스로 작성한다는 그 관례를 볼 때 당시 그 리포트를 박장범 앵커가 작성했을 걸로 강하게 짐작이 되지만 그 누구도 명확하게 이것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 사장이 오자마자 KBS의 뉴스 시스템이 정말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뉴스 시스템이 현재 보도본부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망가진 뉴스 시스템에서 어떻게 공정성과 공영성을 담보하는 뉴스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고 또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는 인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되겠다고 공정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7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되었던 그 유명한 대통령과의 10년 대담건입니다. 아까 토론자들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파우치 이야기를 많이 했죠. 단독으로 KBS 단독으로 박장범 앵커가 인터뷰를 진행했고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파우치 외국에서 그 조그마한 백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이 대담이 방송된 후에 시청자 홈페이지에는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시청자 청원이 무려 20개 이상 올라오는 아주 이례적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시청자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시청자위원장이었던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정진임 소장도 그때 이제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여러 의원들이 주로 시사 보도를 중점적으로 의견을 냈던 위원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박장범 앵커를 하차시키라는 게 이제 청원의 주된 내용이었지만 KBS의 제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다.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답변이 KBS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 답변이고 그러한 답변이 나와서 오히려 더 시청자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앵커의 질문들은 지금도 생각해 보면 뭐 정말 인간극장과 같은 하나의 그 휴먼 터치 다큐를 그리는 듯한 정말 아주 부드러운 그 언사로 모시는 듯한 인터뷰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민의 정말 커다란 관심사에서는 그 명품백 수수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심기를 보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렇게 넘겨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기자로서의 뭐 기계까지 이런 거 거창하게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자로서 갖춰야 될 냉정함이나 공정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도 그 인터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두루뭉술한 답변, 특기죠. 이걸 그대로 다 받아줬다라는 비판을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2019년 5월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대담이 떠오릅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 본부장께서 KBS가 생중계로 진행한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는 대담에서 당시 그 대담을 진행했던 KBS 송모 기자가 좀 약간 그 논란을 좀 일으켰죠. 그 발언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야당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한테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바로 그 독재자 발언 이거 갖고 이제 많은 그 비난들이 있었는데 또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또 한쪽에서는 뭐 기자라면은 또 한 번쯤 그렇게 기회 있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게 또 사실이었습니다. 야당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건 오히려 지금 이 험악한 시대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박장범 앵커는 윤 대통령에게 최소한 할 말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했습니다. 명품백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였던 만큼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도 제대로 좀 지적하면서 물어봤어야 했는데 이것을 방기했습니다. 기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의 대담은 결국 뭐 정권 홍보 방송이다. 뭐 이런 의혹만 불러일으켰죠. 설령 대통령이 이런 질문을 두루뭉술하게 피해갈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앵커는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뭐 더도 바랄 것도 없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던져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뭐 역대급 세수 부족 논란, 뭐 R&D 예산 대폭 삭감, 사회적 참사 문제 이런 건 아예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난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기자 맞나?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정리하겠습니다. 박민 사장 취임 직후부터 KBS 뉴스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시청자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뭐 땡윤 뉴스, 윤비어천가 이런 비아냥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박장범 앵커가 그렇게 강조했던 공정방송은 지금 거의 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참사나 피폐해진 민생 관련 뉴스는 뒷전으로 밀리고 북한과 또 뭐 군사 관련 뉴스들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총선 전까지 진행됐던 대통령 지방순회 토론회 이거 선심성 공약장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죠. 저도 시청자위원회에서 이 의견을 갖다 제시했습니다. 뭐 답변은 그냥 두루뭉술했어요. 사측에서의 답변은 늘 그렇듯이.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꼬박꼬박 뉴스를 내보냈던 것이 KBS입니다. 앵커는 모름지기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심이란 다름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자세입니다. 그 역할에 실패한 인사가 지금 사장 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방송을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하루아침에 이게 바꿔질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방송의 공정성 훼손을 질타했던 사람이 정작 스스로 공정방송의 기본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사내에서도 500명에 이르는 동료들이 극렬하게 반기를 들었겠습니까? 박상범 사장 후보는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정말 심각한 결격 사유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KBS를 이끌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결론과 함께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의 발제 수준으로 해주셔가지고. 예, 지금까지 그 정해진 토론자 세 분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플로어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더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서 또는 생각하시는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JTBC에서 앵커하고 한 20년 동안 뉴스 앵커를 했기 때문에 앵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작성되고 또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예상컨대 박장범 후보자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박민 사장 체제의 KBS가 그러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장범 앵커의 그 말도 안 되는 대통령 대담이 있었을 때도 저도 뭐 그때는 총선을 앞둔 후보 시절이었습니다만 저도 메시지를 냈었는데 이건 KBS의 흑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더 큰 문제는 이 대담에서 이루어진 대화나 질문들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준비된 사전 녹화된 대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도 인사청문회에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그 박장범 앵커가 질문지 그냥 후루룩 작성해가지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보도본부 차원에서 그리고 경영진 차원에서 사전에 여러 차례 질문지를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는 작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바로 녹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녹화를 그대로 그냥 뭐 RT 그대로 생방송처럼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편집을 했을 거고 편집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도본부장을 비롯해서 부사장, 사장들도 야 이거 대통령하고 대담 어떻게 했어?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분명히 모니터를 했을 것이고 그들이 생각할 때도 걸릴 만한 그런 내용들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집 과정을 거쳐서 녹화 대담으로 방송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박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회사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런 어떤 그 일련의 작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나 뭐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이게 단독으로 박장범 앵커의 어떤 소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박민 사장 체제 전반적인 문제가 함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현정 그 앵커 송현정 기자가 진행될 때 그때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그 누구로 앵커를 할 거냐를 이제 조정 조율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KBS에서는 당시에 그 팀을 구성해서 뒷받침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전적으로 송현정 기자에게 100% 맡겼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팀을 구성을 해서 대담 녹화를 준비를 했을 거고 그리고 용산에서 그 이제 관련된 비서실에 관계자하고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예, 시스템 그렇게. 예. 그러니까 송영정 앵커 때는 아마 생방송이었던 걸로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앵커나 기자들의 경우 아까 기자로서의 기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앵커를 하는 동안에도 정말 꼭 하나 내가 확실히 이 부분은 짚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들이 있었고 송현정 앵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뭐 이 비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박장범 앵커가 과연 그 파우치 발언도 본인만의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미리 작성됐다고 한다면 박장범 앵커의 문제 아주 심각하지만 KBS 박민 사장 체제의 심각한 문제점 이것들을 더 저희가 또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그 발언, 파우치 발언. 박민 체제에 들어와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방송이 어떻게 제작되는지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건데요. 대통령 대담 역시 마찬가지고 최경진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불공정 보도 사례 리포트가 나갔던 것 역시 마찬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KBS에서 나가서는 안 될 방송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현유에서 나갔는지를 저희들도 알아보는데 그것이 항상 불투명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의 말을 모아서 뭐 알아보려고 해도 그것이 맞춰지지가 않고 항상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좀 불투명하게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뭐 알아보려고는 했지만은 명확하게 규명하지는 못했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박민 체제에서 생긴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박민 사장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평이라든지 권력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박민 사장 체제에서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움직이는 또 아바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존재하는 현존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그 불공정 보도 사례의 경우에도 그 보도 정보 시스템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은 그것을 뭔가 좀 긴박하게 정보 시스템의 기사를 작성하지 않고 누군가 팀이 이루어졌거나 몇 명이 머리를 맞대고 야 우리가 무엇을 불공정 보도로 꼽을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사전에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남은 기간 동안에 좀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좀 더 친밀하게 저희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시청자위원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의견을 지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 기억으로는 아마 최재현 통합뉴스룸 국장이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이거 도대체 어떤 무슨 공적 회의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답변이 아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인사가 있고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내가 할 때도 있고 굉장히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자리에서는 싸움 날 것 같아갖고 회의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오면서 아니 KBS가 국내 최대 언론사하고 방송사인데 이게 무슨 지역 케이블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시간관계상 그거는 이제 좀 생략을 했는데 이게 절대 박장범 앵커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시스템의 문제예요. 철저하게 어디에서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가 가정하기로는 분명히 당연히 이거 너무 현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현장을 녹화하면 편집을 하고 무슨 내용이야 다시 모니터링하고 또 용산에도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충분히 담당자들이 그런 과정에서 야 이건 좀 빼고 네, 그런 거죠. 그런 걸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방식이 있었다는 것. 이게 무슨 뭐 국가 기밀도 아니고 저희가 시청자위원회를 하면서 시청자위원회가 무슨 벼슬도 아닙니다. 시청자를 대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였었고 물어봐도 늘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을 하고 말았어요. 그 이상 지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싸움밖에 나지 않는 그런 아주 미묘한 상황들로 박민 사장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제가 그 임기를 마쳤던 지난 8월 말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시청자위원장 하셨었잖아요, 교수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박민 사장 체제 전하고 후에 이제 뉴스나인 큐시트가 나오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 큐시트에 뉴스나인에 뭘 담을지 결정하는 회의 구조, 회의체도 있을 테고 이런 게 박민 사장 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큐시트는 어디까지 공유가 되는지 아니면 그 최종 큐시트에 나오는 결정을 하는 단위가 뭐 바뀌었는지 그런 게 상당히 궁금한데 뭐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좀 비교할 수 없을까요? 제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보도본부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취재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 말단직에 있는 기자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이고 소위 주관급 이상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 대답을 할 테니까 당연히 제대로 답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래도 보도본부에 서 근무를 했던 기자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또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는데 그 기자 말로는 일단 뭐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지금 차단된 상태다. 같은 KBS 내에서도 그거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분위기고 현실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참 유감스럽지만 구체적인 어떤 뭐 물증이라든가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못 되는 것이죠. 그 본부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김성주 KBS 기자가 지난번에 저희가 청문회 할 때 국감할 때 어떻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냐면 10월 14일인데 선배 고생이 많으셔요. KBS 김성주입니다. 장한식 보도본부장은 오늘 오후에 편집회의가 있어서요. 큐시트 최종 결정권자인데 오후 4시쯤 이석할 수 있을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안 됩니다. 본부장이 없으면 큐시트 최종 사인을 낼 사람이 없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다 상관없는데 보도본부장은 늦게라도 이석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자가 왔으니까 보도본부장이 큐시트를 하긴 한다. 그거죠. 예, 그 잠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보도국장이라든가 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뭐 편집을 하고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의 불투명성이라는 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마치 지난번에 그 김만배 인터뷰 사건 인터뷰를 뉴스타파가 보도했더니 그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절차와 보도국 내 회의록 다 들고 와라라고 하면서 방통위가 JTBC하고 방송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약간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들의 어떤 그 자율성들을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대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위원회도 공유가 안 되고 공방위에도 공유가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에 제작 과정과 회의록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그 당시 이동관 방통위가 JTBC한테 김만배 인용 보도 회의록 내놔라라고 하는 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그 김만배 보도와 관련해서 JTBC 먼저 회의록인데 사실 그 결정 과정에 무슨 회의록이 남아 있거나 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JTBC와 KBS의 보도 그 어떤 판단과 결정의 단계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제가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손석희 선배랑 제가 뉴스를 할 때 제가 아침 뉴스를 맡아서 총괄 책임을 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편집하고 또 뉴스 앵커도 했고 손석희 선배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그렇게 앵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제가 봤을 때는 KBS는 그러니까 박장범 앵커가 어떤 무슨 큰 권한을 가지고 편집에 관여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편집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배석자로 함께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의 결정이라든지 책임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박장범 앵커, 박장범 후보자 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춰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어떤 도덕적인 비난을 하거나 이런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박민 사장 체제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과 방송 탄압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끌려갔었는지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박장범 앵커가 공영방송에 대한 가치나 철학이 없이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얼마나 아바타 역할을 했느냐, 이런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사장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시간이 많이 좀 됐는데 혹시 이윤기 의원님 하신 말씀 있으신지요? 예, 저희 그러면은 그 긴 토론도 해주셨고.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UHD 방송을 하게 되면은 UHD 방송을 그 휴대폰이 현재는 아닌데 휴대폰 칩셋을 넣으면은 그냥 휴대폰으로 UHD 방송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안 쓰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이제 넣으면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신료 휴대폰도 수상기가 되니 거기에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하나의 어떤 바람인데, 이거는 사실 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이 하겠냐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법에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한 특별 부담금을 네네. KBS 안에서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좀 그 텔레비전 수신료를 편의적으로 또는 편파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KBS 일단 안에서도. RF라고 하는 우리 지상파를 이제 UHD로 바꾸면은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방송을 UHD를 통해서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다라는 측면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수신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도 검토되었는지는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처음인데 이 기술과 관련돼서 이제 시연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제 같이 이제 박람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2022년 기사까지는 당시 김희철 사장 체제가 마지막으로 네. 그 기술을 확인하는 것과 그것을 수신료 유기 타겟책으로 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됩니다. KBS가. 예. 때문에 이 부분 박장범 후보가 이것을 검토를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경영기획안에 수신료 위기의 타겟책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세라고 해가지고 휴대폰에다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접목시킨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도 보입니다.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공영방송을 KBS로만 볼 거냐, MBC로 볼 거냐 그 문제가 아직 논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문화방송의 경우는 본인들도 공영방송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영방송으로 되면 텔레비전 수신료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논의돼야 될 과제예요. 텔레비전 수상료에 대한 재원 마련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인 KBS와 EBS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 수상기 보유한 특별 부담금 형태의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 하여간 박장범 사장이 이 문제를 혹여라도 그 이전에 어느 사장 시절에 이 논의가 있었던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물어봐서 저도 뭐 취재를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이번 결국은 방발 기금이 400억대로 지금 떨어졌잖아. 이번 2025년 예산에 그거의 상당 부분이 KBS와 EBS 때문이에요. 이 재원 악화 지금 KBS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방발 기금을 덜 내서 마이너스 400억이 된 거거든요. 그 배경에는 이 텔레비전 수신료의 분리징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박장범 사장이 분리징수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KBS에 대한 징벌적 배경으로 분리징수가 된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KBS 안에서도 좀 겸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이후에도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를 같이 놓고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기 뭐 오늘 많이 토론해 주시고 많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문제 하나는 KBS 사장의 자격은 공영방송 집행기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했던 어떤 오류라든가 반민심 평가도 중요하지만 수신료라고 하는 공적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과연 KBS 사장이 수신료를 어떠한 법적 근거와 어떠한 이유로 걷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직접 수신 시절 기술적 환경에서 만들어진 수신료 그 근거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부터 시작해서 TBS, KBS 구성원, 공영방송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러한 미래 전략이라든가 그런 전문성들을 좀 따져 물어보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의원님 중간에 나갔다 오셨는데 혹시 토론에서 하시면 예. 그러면 여기 끝으로 저기 이준영 박사님 마무리 좀 답변이라든가 모자란 부분 좀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박장범 후보자의 어떤 그 공영방송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이나 KBS의 경영 책임자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자라다라는 거를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아가서 이분이 실제로 또 KBS의 사장직을 맡게 돼서 거기서 또 KBS 구성원들이 겪게 될 또 어려움, 그다음에 KBS 국민 자산으로서의 KBS가 겪게 될 어떤 질적 하락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이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에서 좀 뭐 언론노조와 또 KBS 본부 또 물심양면으로 또 그 돕고 또 아이디어를 모을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청문회에서 뾰족한 질문으로 또 박장범 후보자를 좀 당황시켜 주시고 국민들의 또 분노의 여론도 또 이끌어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직 뭐 하실? 예, 수석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의원님들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좀 실체적 박민 사장이 잘못했던 것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게 질문을 좀 뾰족하게 해주셨어서 그때 어쨌든 그 낙하산 사장이 지금 한 차례 일기를 몰아내는데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속해 있던 다큐인사이트 팀 CP가 그 박장범 사장 후보자의 그 대담을 담당을 했었는데 외주 PD를 한 명을 끼워서 했어요. 그 외주 PD를 한 명을 끼워서 한 이유가 바로 아까 우리 박상현 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깜깜이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KBS 내부의 인력을 쓰면은 어떻게든 그것이 취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조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외부 인력을 한 명을 끼워서 그 편집이나 이런 과정들을 주도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전달이 뭐 되었는지 뭐 등등 뭐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 말이 대담이지 촬영을 한 시간하고 실제로 방송이 나간 편집본의 시간하고 거의 일치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거의 대본에 가깝게 사전에 질문과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실상 뭐 거의 70분 녹화하면은 60분이 편집된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런 일은 사실 여기 방송을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저희가 한 뭐 녹화를 200분, 300분을 떠야지 60분으로 편집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쓸만한 말들을 골라내고 또 재밌게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70분을 찍어가지고 저스트하게 60분을 만든다? 이거는 정말 긴급하게 뭔가 긴급 방송 생방에 가까운 이런 거를 할 때 하는 일이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편집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사전에 거의 이미 정리가 됐다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번 그 후보 청문회가 비단 박장범 사장에 대한 어떤 그 후보 자질뿐만이 아니고 방민 체제에 대한 그 국민들의 평가, 궁금증도 해소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기 의원님 한 말씀. 짧게 할 말씀 드리면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 청문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는 박민 사장 국정감사 할 때 과방위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셔갖고 얼마나 박민 사장이 무능하고 능력 없고 잘못된 짓을 했는지 국민들이 명확히 봤고 그 힘으로 저는 낙마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박장범 후보는 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자 30년을 했는데 기자로서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평가할 수 없을 정도고 그리고 KBS 사장이면 경영력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인데 저도 기자를 했지만 기자만 하는 사람은 회사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릅니다. 정말 뭐 노조를 좀 하든지 회사의 다른 직종 가서 간부 생활을 하지 않으면 기자 생활만 한 사람은 경영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경영 계획서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충격적인 거는 그 많은 기수의 기자들이 조직에서 전혀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틀간의 청문회를 하면 박장범 후보는 국민들이 박민 사장보다 더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증명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여기 또 최민희 위원장님이나 김현 간사님 또 우리 이정원 의원님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청문회 이틀 열심히 하면 그래도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오랜 시간 자리해 주시고 그 발제나 토론 말고도 더 많은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긴급 토론회 공영방송 사장과 자격을 묻는다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